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올겨울이 건조할 것이라는 예보와 달리 비가 모자란 남가주 지역에 이번 겨울 현재까지는 제법 비가 내려주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달리 이곳 주민들은 비 오는 날 운전이 아무래도 서투를 것입니다. 이제 모든 학교들은 마침내 개학이 되면서 도로에 쏟아져 나온 차들은 LA 특유의 트래픽을 연출합니다. 거기다 쏟아지는 비로 인해 하이웨이의 모습은 쉽게 상상이 갑니다. 예전에는 프리웨이 가장 안쪽 줄에서 질주하던 습관에서 서서히 바깥쪽을 선호하게 변했습니다. 차를 주로 추월하고 다녔던 이런 모습이었다면 요새는 내 차를 추월하는 자동차가 더 많게 변하면서 결국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듯 싶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벌어지는 격차, $7,500 혜택, 망설여지는 대학 진학, 색깔 변하는 자동차, 그리고 셀폰 사진 관리입니다. 작년 2022년 이전에 집을 구입하고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행이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모기지 이자율과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지금 주택 구입 능력이라고 말하는 affordability 감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미국 부동산협회 NAR의 경제가인 나디아 에반젤루시 말에 의하면 지난 12월에 모기지 이자율과 1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족한 매물로 주택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상승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1년 인컴이 $75,000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어느 인컴 그룹에 비교해서 적절한 주택 구입 매물이 제일 부족한 그룹입니다. 사실 정상적으로 밸런스가 맞는 주택시장이라면 이 정도 인컴이라면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해당합니다. 그러나 현재 중산층 사람들이 살 능력이 되는 매물은 전체 중에서 고작 2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 상황은 집을 처음 마련하려는 소위 first time buyer라고 부르죠. 이런 사람들의 경우 최악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집을 소유하고 하면서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부의 축적의 기회가 전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가지고 있는 부의 가장 큰 부분이 이 안에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를 더 벌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난 2008년 경기 침체 동안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은 33%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기록적으로 낮은 이자율로 인해서 집을 구입하는 데 적기였죠. 그리고 이번 팬데믹 이전 10여 년 동안 주택 가격은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전국 대도시 100개 지역에서 모은 거 주택 가격 인상을 모두 합치니까 총 $80조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최저 이자율로 인해서 주택 구입에 불이 붙으면서 가격은 역사적인 기록적으로 상승했죠. 그러면서 집을 구입한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가격대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집을 소유하면서 따라오는 경비가 엄청나게 새로운 기록을 세웠는데요. Zillow 리포트에 의하면 보통 평균 주택 모기지 액수가 2019년 당시 매달 $897에서 예전은 $1,809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세대들에게 이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 팬데믹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 가격도 크게 올랐지만 그때 당시 제일 낮았던 3.3%대 이자율의 모기지를 내고 있으면서 새로운 집을 사려는 사람들보다 한층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매달 모기지를 내는 액수가 한층 더 저렴한 현실, 2022년 중반부터 오르기 시작한 이자율에 그때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매달 페이먼트는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부, net worth를 볼 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한층 더 빠르게 이런 축척을 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네트워스 차이는 팬데믹 이전에 이미 상당히 벌어져 있었습니다. 2020년에 나온 연방정비이사회 FRB가 내놓은 설문조사를 보면 중간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의 부는 집 없이 렌트를 하는 사람보다 무려 40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요. 팬데믹 이전에 주택 소유자는 네트워스의 중간 액수가 25만 5천 달러였는데 렌트하는 사람의 중간 액수 부는 6,300달러로 아주 큰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동안 쌓인 홈 에퀴티 증가와 렌트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이 차이는 더 커진 현실입니다. US Home Equity and Underwater Report를 보면요. 2022년 중간 지점에 미국 내 주택 소유자의 절반이 에퀴티로 부자가 되었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한 비율은 기록적입니다. 이런 equity rich라는 정의가 있는데요. 이것의 정의는 주택의 매물시장 가치보다 융자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때 이때를 말하는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equity rich가 전국적으로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전국적으로 equity rich가 최고 10개 주 안에는 8개 주는 주로 태평양 쪽 서부 지역입니다. 반대로 equity rich가 제일 낮은 최악의 15개 주들 중에 12군데는 중서부와 미국 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죠. 반대로 주택이 없이 렌트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어려운 현실입니다. 렌트 가격은 현재 최고로 올랐죠. 미국 내 대표적인 대도시 렌트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요. 뉴욕시 같은 경우 원베드룸 아파트먼트가 한 달 렌트가 4,000달러 선입니다. 이것은 1년 전보다 20%가 증가한 것이고요. 샌프란시스코도 원베드룸이 평균 3,000달러. 이것은 작년보다 10% 정도 오르는 숫자입니다. 그러니 이런 현실에 대도시에서 렌트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집을 살 때 다운 페이먼트를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택을 소유한다는 것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집을 적절한 타이밍에 구입해서 모기지를 내고 있는 사람은 꾸준히 그 부의 가치는 올라갈 것이고 렌트를 하고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뒤처질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경우가 생활비와 렌트 가격이 비싼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것입니다. 그나마 최근의 이자율 상승은 가열된 주택 가격을 다소 식히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서 8월 사이 가격이 0.3% 하락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코 그다지 대대적인 하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향이 전환점에서 바뀌었다는 것에 중요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에 주택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대도시 몇 개가 나와 있는데요. 제일 최고 폭으로 하락된 곳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7월에서 8월 사이에 3.4%가 하락했고요. 주택 판매도 20%가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로스앤젤레스는 3.4% 하락에 이 LA시 중간 가격이 이 100만 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세크라멘토 지역이 3.2%가 내려갔고요. 유타주의 솔트레이크시티는 2.6%가 내려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런 하락이 주택 구입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현재 팬데믹 이전 주택 구입을 했거나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렌트를 하는 사람들 간의 부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올해 들어서 전기 자동차를 살 경우에 이 연방 정부로부터 7,500달러 세금 혜택을 받는다는 뉴스는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일찌감치부터 약속했죠. 그런데 이것이 조건이 많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전기차나 본인의 자격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기 자동차를 살 때 그 혜택은 몇 년 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이 대대적으로 리디자인한 것인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조건이 상당히 복잡하고 혼동스럽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면 첫 번째로 모든 전기 자동차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차가 여기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인데요.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테슬라나 쉐비, 토요타의 이 몇 종류는 혜택이 됩니다. 그렇지만 값이 비싼 루시드나 기아 EV6 같은 종류들은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IRS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자격이 되는 자동차 종류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거기다 전기 자동차의 가격에 제한도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55,000 이하여야 되고요. 전기 트럭이나 SUV 같은 경우에는 $80,000 이하여야 합니다. 사실 그런데 요새 전기 자동차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지금 팔리고 있는 자동차 대부분이 $60,000를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혜택이 쉽지 않아 보이죠. 그러니 앞에 말씀드린 IRS 웹사이트 리스트 안에 자동차들 중에 대부분이 가격이 높아서 과연 몇 개 자동차가 여기 해당이 될지 정말 미지수라고 합니다. 이 가격대 아래에 들어가는 건 몇 개는 생각해보면 금방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니산 리프나 쉐비 볼트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와 SUV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IRS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Volkswagen ID.4 같은 자동차는 이것이 보통 자동차에 들어가고요. 이것이 만약 all-wheel drive일 경우에는 SUV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테슬라 중에서 모델 Y는 이상하게도 SUV가 아니고 이 자동차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동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결국 키아 EV6나 현대 아이오닉 같은 자동차는 자격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또 볼kswagen ID.4도 독일에서 만들어진 것은 안 되고요. 테네시주에 있는 채터누가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은 혜택이 됩니다. 사실 배터리 부분에 까다로운 요구 조건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을 두고 이견이 많으면서요. 배터리 대부분이 아시아에서 오는 이유로 자동차 회사들 이런 요구 조건 맞추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3월에 요구 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면서 그때 가서는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 안에서 생산을 올리고자 하는 이유인데요. 이런 요구 조건을 내놓은 사람이 바로 민주당의 조 맨신 상원의원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단히 분노에 차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자격이 되는 전기차는 $7,500 크레딧이 가능한데 그러나 3월이 오고 나면 이 숫자가 $3,250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본인의 인컴에도 달려 있습니다. 한 가정에 $300,000가 맥시멈이고요. 개인인 경우 $150,000, 또 이 사람이 가장일 경우에는 $225,000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내년 세금 보고에 세금으로 낼 돈이 $7,500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것이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세금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2024년 세금 보고의 혜택을 얻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7,500 이하로 인컴 텍스를 내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풀 베네핏을 얻기가 힘들어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함도 2024년 내년에 가서는 한결 나아진다고 합니다. 2024년부터는 이 깎아주는 크레딧이 포인트 오브 세일 리베이트로 바뀌면서 자동차 딜러에서 자동차 가격에서 아예 $7,500를 깎아서 계산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딜러와 IRS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한층 더 신속하고 쉽게 크레딧을 얻는 방법이죠.
그리고 그때는 내일 세금이 7,500달러가 아닌 경우도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그때 가서 앞에 말한 바테리 요구 조건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어떤 자동차가 혜택 자격이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죠. 한 가지 꼭 추천을 한다면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 전기 자동차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를 사는 것 대신 리스를 한다면 앞에 말한 건 아무것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12월 말 IRS는 발표를 했는데요. 전기자동차를 리스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얻는 과정은 한층 더 쉽다고 했습니다. 이 방법에는 자동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조건도 없고요. 자동차 가격 맥시멈도 없고 본인의 인컴 제한 등 모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리즈를 하려면 한국에서 생산된 키아 EV6를 리즈해도 되고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주는 혜택은 개인이 아닌 리즈하는 회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 혜택을 개인에게 줄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난 수년 동안 이런 타입의 세금 혜택을 개인들에게 의뢰이 전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즈를 할 경우에는 다 잘 아시겠지만 이 매년 달리는 마일리지도 신경을 써야 하고요. 그리고 리즈 기간이 다 끝나면 본인 자동차가 아니라는 점이죠. 그러니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리즈가 현재 본인 상황에 적합한 옵션인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중고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중고 전기 자동차에도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런 중고 전기 자동차의 경우 최고 $4,000 세금 혜택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인컴 맥시멈이 적용이 되는데요. 한 가정에 $150,000, 개인 싱글인 경우에는 $75,000, 또 자동차 가격 제한도 있습니다. $25,000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구입이 절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에게 중고차를 사서는 안 되고요. 딜러에서만 구입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 맞는 중고 자동차도 숫자적으로는 드물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커머셜 전기 자동차 세금 크레딧도 가능합니다. 가벼운 트럭의 경우 $7,500, 또 딜리버리 트럭 같은 대형 자동차의 경우는 $40,000까지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여기에 맞는 트럭 찾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인데요. 딜리버리를 많이 하는 비즈니스에 전기 트럭을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면 이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앞에 말한 모든 사항들,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면서요. 주기적으로 IRS의 웹사이트를 확인해 줄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3월에 배터리 부품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의 해결책을 결정해야 하는 과제가 앞에 놓여 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어떤 자동차가 자격이 주어지고 어떤 것들이 미달인지를 두고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대학 융자 탕감 계획에 걸림돌이 놓여 있는 현실인데요. 이 분야 전문 분석가들은 단순한 융자 탕감보다는 비제 불균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대학 진학을 앞에 두고 있는 다음 세대들 중 상당수는 진학 자체를 주저하는 현실입니다. 지난 3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전국의 300여 가정을 방문하면서 이들은 주로 저인컴 가정인데요. 인터뷰에 나타난 것을 보면 학업 과정에 짊어질 빚과 그들이 그 이후에 앞으로 거쳐야 할 과정들의 상당수가 이제는 2년제 주니어 칼리지를 등록하거나
아예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는 과정에는 현재 가장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도 빚을 질 지경인데 아무리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나중에 인컴이나 삶의 질에 장점이 많다는 것은 잘 알지만 대학을 가면서 더 추가의 빚을 감당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다는 답이었습니다. 저인컴 가정에서 성장하고 끊임없이 고생하는 엄마를 보면서 하이스쿨을 졸업한 올리비아는 자라서 절대 엄마와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결국 그녀는 대학을 가지 않기로 결정했고 현재 샌드위치 스토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학 학비가 한층 저렴한 주니어 칼리지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미아 같은 경우 대학을 포기하고 시간당 $17를 받고 웨어하우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고등교육 시스템은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망가져 있다는 교육자들의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일부 유명한 명문 대학들은 기록적인 애플리케이션이 몰려들면서 마치 미국 전체 대학 진학률이 기록적으로 올라갔다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높아진 애플리케이션의 숫자는 실제로 한 학생이 제출하는 이 숫자가 증가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미국 내 수많은 가정에서 대학 진학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 론을 이용했지만 학위를 따는 데는 실패한 경우가 많죠. 이런 그룹들이 학생 론을 나중에 갚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그룹 안에는 유색 인종들과 저인컴 가정의 자녀들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40%의 흑인, 54%의 라티노 학생의 경우 6년 만에 학사 학위 취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구 결과에 명확하게 숫자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6년이라는 시간은 보통 학사를 얻는데 4년보다 1배 반이 걸리는 시간이죠. 2010년에서 2016년 동안 나온 결과인데 6년에 걸쳐서 학사를 받는 평균 비율은 60%였고 4년 만에 학사를 받는 평균은 41%였습니다. 인종별로도 큰 차이를 보여줬는데요. 가장 높은 학사 취득 비율은 역시 아시안이 74%입니다. 이어서 백인 학생이 64%이고 히스패닉 54%, 흑인 40%, 아메리칸 인디언은 39%로 나와 있고요. 남녀 차이도 나타납니다. 여학생들의 경우 63%이고 남학생은 57%입니다. 거기다 가정의 인컴에 따라서 이 차이도 나는데요. 같은 기간의 학사 취득 비율을 보면 인컴이 $35,000 이하인 가정에서는 자녀 중에 절반 이상이 학사 취득에 실패했고요. 그런가 하면 인컴이 $75,000 넘는 집의 자녀들의 경우 3분의 1만이 6년 안에 학사 취득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나중에 학생 론을 갚아가는 과정에 론 디폴트 비율도 학사를 따지 못하고 중퇴한 경우가 졸업을 한 경우보다 디폴트 비율이 3배나 높았습니다. 이것은 2014년에서 2016년 동안 2년 동안 연방 학생 론을 가지고 있는 400만 명이 졸업을 하지 못한 채 중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론을 나중에 갚아가는데 가장 어려움을 나타내는 그룹은 학위를 얻지 못해 다양한 기회가 없이 살게 되고요. 론 액수가 $10,000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 결국 임금이 가장 낮은 일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이런 그룹이 디폴트 비율이 3배나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룹들은 제대로 갚아가지 못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애초 빌렸던 원금보다 더 높은 액수를 빚지게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크레딧 카드나 몰기지를 나중에 얻기 더 힘들어지고요. 기본 생활비와 학생 론을 갚는 것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경우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현재 미국 내 상당수 대학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들이 학위를 딸 수 있는 다양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실행 중입니다. 이런 예로 몇몇 개 대학 이름들 나와 있는데요. 뉴저지의 Rutgers University, University of Texas, 또 Cal State Long Beach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서는 학업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들을 추려내서요. 다양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학위를 따는 것이 어떤 것인지 훈련을 시켜주고 이 분야의 경험이 많은 상급생들과 묶어주기도 하면서 도움을 받게 해줍니다.
이들의 클래스 사이즈를 줄이면서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를 더 좋게 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 정부 차원의 인종별, 인컴 레벨별 불균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학생론에 있어서 다양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바이든 정부는 학생론 일부를 캔슬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론의 일부를 없애주는 것이 앞으로 새로이 대학에 진학하려는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죠. 예전 1965년 전까지는 연방 론은 학생들에게가 아니고 대학 측에 직접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주정부 차원의 지원 액수가 연방정부에서 오는 것보다 한층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990년대만 해도 주정부 지원 금액이 연방 것보다 140%로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주정부에서 나오는 지원 액수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앞으로 주정부 차원의 학자금 지원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은 이렇게 그동안 바닥에 깔려있는 교육 불균등의 문제가 역력하게 겉으로 나타나게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 교육 시스템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학생론을 얻어서 학위를 제대로 따서 졸업하는 데 다양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타고 다니는 자동차 색깔이 내 마음대로 바뀔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본인의 무드나 날씨에 어울리는 색깔로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번에 BMW가 선보인 iVision D라는 컨셉트 자동차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중형 사이즈 전기 스포츠 세단으로요. 앞으로 미래 자동차를 미리 보는 느낌이 듭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색깔 바뀌는 자동차가 되는 것이죠. 32가지 색깔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번 2023년 라스베가스 전자쇼라고 그러죠. CES에서 선을 보였습니다. 자동차 외부에는 32가지 색깔이 다양한 컨비네이션으로 변해가서 외부에 장착되어 있는 총 240개 색깔 패널 조각으로 인해서 이런 색깔의 컨비네이션은 엄청납니다. 이것은 큰 발전이고 변화인데요. 작년 CES에서 색깔 변하는 것을 맛보여 주기는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검정, 흰색, 그리고 회색만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올해는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죠. 이런 것은 어느 컨셉 자동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D 자동차의 색깔 변화는 이 기술은 일반적으로 상업화돼서 우리가 즐길 수 있기까지는 앞으로 수년의 기간이 거쳐야 될 것입니다. 작년에 3가지 색깔만 선보였을 때도 세계에서 최초로 색깔이 변하는 자동차로 큰 관심을 끌었던 것이죠. 그런데 올해 가지고 나온 자동차는 32개 색깔뿐만 아니라 그 위에도 수많은 다른 다양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고요. AI를 동원한 Virtual Assistant 등 최첨단 기술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미래형 자동차, 이것은 어떻게 모양을 보면 얼핏 보기에는 BMW와 테슬라를 복합시켜 놓은 것 같다는 의견이 많으면서요. 운전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색깔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총 240개 색깔 패널은 각각 따로 컨트롤이 가능하면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색깔 컨비네이션이 만들어집니다. 자동차가 1초 간격으로 총천연 색깔 쇼를 보여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이번 CES 쇼의 최고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술은 미국에 베이스를 둔 E-Link Corporation에서 개발된 것입니다.
자동차 표면에 코팅된 필름 안에서는 수많은 아주 작은 마이크로 캡슐들이 들어있으면서 전기가 작동되면 색깔 피그먼트가 변하게 됩니다. 바깥의 코팅은 아주 적은 양의 전기를 필요로 해서 그래서 색깔을 마음대로 변하게 만드는데도 전기 사용량이 거의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정도입니다. 이번에 내놓은 컨셉 자동차는 프리즘 3 필름이라는 최첨단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이것이 완벽하게 프로그램이 가능하면서 전기 사용이 아주 적어져서 지속성에서도 아주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프리즘 3는 어떤 모양이나 용도로도 만들어질 수 있어서 앞으로 다양한 산업계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제한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 기술은 전문 용어로 바이스테이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이유로 아주 적은 양의 파워를 소모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에서 최고를 보여주는 것인데 지속성, 이 중에서도 지속성은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술은 앞으로 e-리더에서부터 셀폰, 의료용 몸 장착용 디바이스, 디지털 사인 같은 경우에는 사용도가 아주 높아 보이고요. 스마트워치 디스플레이 등 그 용도는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리더 같은 경우에 사용되는 스크린이 진짜 종이 모양과 분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헤즈업 디스플레이로 디지털 대시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유리 전체 넓이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믹스드 리얼리티 슬라이더로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디지털 컨텐츠가 유리에 나타날 수 있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유리에는 운전 스피드에서부터 배터리가 갈 수 있는 거리 레인지, 또 음악 컨트롤, 텍스트 메시지 등 모두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BMW는 자동차 엔진이나 배터리 등 스펙에 대해선 디테일을 공개하지는 않았는데요. 추가의 미래형 기술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2025년에는 도로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 있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BMW는 새로운 클래스라는 의미의 독일어죠. 노이어 클래스라는 이 라인의 자동차들을 2년 뒤부터 선보인다고 말했고요. 앞에 말한 모든 기술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이번 기술, 색깔이 변하는 BMW 자동차로 이것이 생산되어 나오는 날이 언제 올까요? 현재로서는 실험실 내 연구 개발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자동차 산업계는 물론이고 광범위한 분야에서도 관심도가 높으면서 앞으로 이것의 발전과 애플리케이션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는 연구 개발 중 하나는 이것이 한층 더 강력하고 저항력이 높아지게 만드는 것인데요. 그로 인해서 빨리 달리는 자동차에 부딪히는 날벌레들이나 카워시 등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개발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에 쉽게 데미지가 난다는 것을 지적하고 겉에 보호 코팅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년에 가서 BMW는 또 다른 신기한 것을 선보일지도 모를 일이죠. 현재로서는 미래 BMW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맛보기를 보여주는 마술 같은 색깔 쇼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본인의 자동차 색깔이 시시각각 변하면서 길을 질주하는 자동차. 과연 앞으로 이런 자동차를 새로 사서 자동차 보험회사나 등록을 할 때 자동차 색깔을 무엇으로 표기해야 할지 새로운 고민거리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요새는 언제고 어디서나 셀폰으로 사진 찍는 모습을 많이 보죠. 아주 보편화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기한 것들도 찍고 음식들도 많이 찍고 그러다 보니까 셀폰 안에 앨범 안에는 수천 개 사진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진 중에는 정크 같은 사진들도 많을 것인데요. 그리고 간간히 저장 스토리지 가득 찼다고 스토리지 풀이란 메시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불필요한 것을 없애고 저장 스페이스를 확보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기 몇 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어떻게 뒤돌아보면 디지털 카메라가 우리 곁에 나타난 지도 3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디지털 사진을 찍어온 지도 상당 기간이 되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동안 찍은 이미지 숫자는 수천 개, 수만 개가 넘어갈 것입니다. 메모리를 차지하는 공간도 엄청날 수 있어서 한 번쯤은 정리를 하고 스토리지 스페이스를 정리정돈할 때가 된 것이죠. 근데 사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천한 것은요. 한꺼번에 다 해결하라 하지 말라고 추천을 하는데 수천 개 이미지 중에 어떤 것을 없애고 정리할지 막연하기만 합니다. 조금씩 하라고 하면서 하루 얼마씩 몇 주, 몇 달에 걸쳐 천천히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사진들이 들어가 있는 장소가 본인도 모르는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사용했던 오래된 디지털 카메라 안에 사진이 그대로 있고요. 그 안에 메모리 카드 안에 아직도 이미지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리스트를 만들어 차례로 정리하고 오래된 전자제품들을 다 찾아내서 이미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또 구글 포토스나 아마존 포토스, 드롭박스, 아이클라우드 안에 저장해 놓은 이미지들을 차례로 예전에 사용했던 장소에서 중단된 곳들도 모두 찾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예전에 사용했던 지금은 머릿속을 떠난 잊어버린 모든 곳들을 찾아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찍고 모아왔던 사진들, 이미 만들어 놓은 폴더나 파일 안에 정리해 놓았다면 이것들 차례로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면 수천 장의 사진 정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또 이런데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앱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의 경우 Remove Duplicate Photos Removal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겹친 듀플리케이트 사진을 찾아내고 보여주고 딜리트 해줍니다. 이것은 컴퓨터에 옮겨 놓은 이미지들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원래 오리지널 사진만 빼고 나머지 듀플리케이트는 삭제해줍니다. 이렇게 한 단계 정리를 했다면 이 모든 사진 저장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하드 드라이브 한 가지가 방법이고요. 또 구글 포토스 같은 것이 제일 흔한 옵션입니다. 구글 포토스는 작년부터 서브스크립션으로 하는 옵션으로 바뀌었는데요. 첫 번째 15GB은 무료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100GB에 매달 $99에서 또 이것이 200GB일 경우에는 $9.99입니다. 만약 주로 아이폰, iOS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사진을 아이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것도 50GB에 매달 99센트고요. 200GB인 경우에는 $2.99 그리고 2TB이라고 하죠. 아주 큰 용량의 2TB은 $9 99센트입니다. 구글보다 약간 더 저렴하죠. 또 드롭박스도 많이 사용하는 옵션인데요. 2GB는 무료이고 2TB는 한 달에 $9.99입니다. 이렇게 저장할 옵션도 정해졌다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사진과 원하지 않는 사진을 나누어서 하는데요. 이 목적에 가장 적합한 옵션으로 디지털 포토 매니지먼트, 디지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디지캠을 소개하는데 이것은 라이너스나 윈도우즈, 맥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사진을 임포트하고 매니지하고 에디팅하고 공유, 쉐어링까지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무료 앱이라고 하는데요. 사진을 찍자마자 사진 파일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 디테일도 제공합니다. 이것은 사진을 원하는 클라우드 스페이스에 직접 업로드 되기도 해주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정리하고 백업하는 것을 동시에 한 곳에서 가능하게 해줍니다. 사진을 저장하는 클라우드 베이스를 추천했는데요.
이것은 동시에 본인 엑스터널 외부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것은 바로 본인이 원하는 안전한 곳에 갖추고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져다 주죠. 이런 좋은 예로 몇 개가 나와 있는데요. 웨스턴 디지털 엑스터널 드라이브가 이것은 수년 동안 만들어 온 회사인데 USB 3.0 드라이브는 모든 것과 컴패러블 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양한 용량의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가격이 조금 더 비싼 옵션도 있습니다. 거기다 셀폰으로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집에 오래된 앨범 안에 있는 오래된 사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로 바꿔서 저장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커스코에서 오래된 사진을 디지털화해서 썸 드라이브에 해서 넣어줍니다. 또 동시에 메모리 클라우드 어카운트로 받을 수도 있고요. 이것을 90일 동안 들어가 볼 수 있고 원하면 본인의 셀폰이나 컴퓨터에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62개 사진은 $24 99센트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한 이미지당 32센트가 추가됩니다. 이렇게 많은 불필요한 파일들을 스마트폰에서 없애고 정리하면 스피드는 한층 더 빨라지고 스무드해집니다. 이것은 배터리 수명과 퍼포먼스를 연장해 준다고 나와 있는데요. 동시에 셀폰 안에 있는 수많은 쿠키들을 클린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추천합니다. 이런 조그만 파일들이 다 모여서 셀폰을 느리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장 이 모든 것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다면 일단 셀폰 안에 있는 많은 사진을 본인 컴퓨터에만 옮겨 놓아도 저장 스페이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셀폰을 구입해서 사진을 찍기만 했지 한 번도 마음 먹고 사진을 정리한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이런 한 번씩 정리가 당연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동안 셀폰으로 찍은 수많은 개인 사진을 단순히 저장하고 지참만 하고 다닐 것입니다. 처음 몇 장 찍었을 때는 별 문제 없지만 수만 장이 넘어가서 용량을 차지하면 그만큼 셀폰의 성능은 느려질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마당에 모든 것을 리셋하듯이 이번 기회에 셀폰 사진을 정리하고 적절한 곳으로 옮기면서 셀폰의 성능을 원래로 되찾는 것 좋은 생각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의존도도 높아지면서 속도나 성능이 느려지면 그만큼 불편과 비효율성이 일에 지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가짐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미루어오던 셀폰 사진 정리를 이번 기회에 해보는 것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